2018년 2월 겨울비 내리는 교토를 저는 답사 동행들과 오래 걸었습니다. 동주의 등하굣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겹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더 호출했습니다. 또 다른 동주, 손몽규. 둘은 같이 태어나 같이 공부했고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주의 하숙집에서 몽규의 하숙집까지는 걸어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이 함께 학교에 간다면 15분 정도 걸어 교토대학 북문에 도착합니다. 몽규가 교토대학에 들어가면 동주는 다시 20분을 더 걸어 도시야대학에 닿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등굣길에는 매우 인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본격 프렌치 카페 신신도입니다. 1914년 개업하고 1930년에 이곳에 문을 열었으니 동주와 몽규가 유학하던 때도 이미 명소였겠습니다. 동주는 신신도에 가보았을까요? 서울 연희전문 시절 명동좌에서 연극을 보고 후유노야노라는 차방이나 남풍장이라는 바에도 심심찮게 들렀던 모던보이 동주가 이곳을 지나쳤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메뉴가 있습니다. 카레빵 세트인데 부드러운 카레와 모닝빵 그리고 커피가 같이 나옵니다. 고향에서 용돈이 오는 날 동주와 몽규는 이 정도 음식은 사 먹지 않았을까요? 신신도에서 도로만 건너면 바로 교토대학입니다. 당시 몽규의 교토대학 입학은 큰 화제였습니다. 반도 출신으로 그것도 전문학교 졸업자로 일본 최고의 명문 교토대학에 한 번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동주와 몽규의 친구 문익환 목사는 하늘의 별 따기를 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몽규보다 앞서 교토대학 문학부에서 공부한 이가 있습니다. 훗날 몽규와 동주의 연희전문 스승이 되는 외솔 최연배 선생입니다. 외솔은 1922년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해 1925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야대학이 정지용, 윤동주로 연결된다면 교토대학은 최연배, 송몽규로 이어집니다. 동주와 몽규가 체포된 지 4개월 후인 1943년 11월 11일 교토대학 아구회관에서 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조선장학회가 개최한 반도 동포 출진의 밤입니다. 이때 유학까지 온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특별 지원병에 지원하라고 일본 천황을 위해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라고 격려한 이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한국 현대 장편소설 무정의 작가 이광수입니다. 이광수가 그렇게 꿈꾸었던 제국은 이곳 실내 벽에 경도 제국대학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자 동주는 귀향을 준비합니다. 짐을 먼저 붙이고 출발일을 기다리던 동주는 1943년 7월 14일 특별 고등경찰에 체포됩니다. 몽규는 이미 나흘 전에 끌려간 터였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간 곳은 동주의 등하굣길에 있는 시모가모 경찰서입니다. 이때 동주를 면회한 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동주 시신을 수습하기도 한 당숙 윤영춘과 외사촌 김정우입니다. 두 사람은 살아생전의 동주를 마지막으로 보고 증언했습니다. 김정우가 전하는 동주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합니다. 동주는 창백한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고향의 할아버지와 부모님께 자신이 잘 있다고 전해달라고. 동주가 갇혀있던 곳은 오래된 벚꽃나무가 줄지어선 아름다운 강변 옆입니다. 동주가 문학을 통해 자유와 비상을 꿈꾸었을 교토에서 일상의 공간 그 한가운데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했을까요? 그곳에서 동주는 모국어로 쓴 글을 외놈의 글자로 번역해야 했으니 자신의 시가, 자신의 삶이 모두 욕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고운 길 옆에 갇힌 동주의 젊음이 서럽습니다. 수개월의 조사 끝에 동주는 기소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1943년 7월에 체포돼 1944년 2월 말에 기소됐으니 조사 기간이 상당합니다. 재판을 받은 날짜는 1944년 3월 31일입니다.
동주는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됩니다. 판결대로라면 출감 예정일은 1945년 11월 30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듯 동주는 형을 다 살지 못했습니다. 출감 예정일인 1946년 4월 12일이었던 몽규 또한 그랬습니다. 동주의 자취를 좇는 교토 답사는 시내를 조금 벗어나 야세 유원지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히에이산을 오르는 케이블카 정류장이 있는데 정지용은 교토 유학 당시 이곳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만났다는 기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1943년 1월 1일 동주는 당숙 윤영춘과 이곳에서 히에이산을 올라 비와호까지 구경했습니다. 히에이산에는 일본 천태종의 본산이자 토착화된 일본 불교의 요람인 연력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놀랍게도 장보고 기념비가 있습니다. 연력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원인 스님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장보고가 장악한 신라 상선의 도움을 받았던 인연 때문이랍니다. 장보고의 유언이 이곳에 있다면 1000년도 더 지난 때 타국에서 고초를 겪는 동주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199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동시에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질문은 정반대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도였던 교토에는 그래서 임진정유년의 왜란과 관련한 유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총입니다. 이총, 귀무덤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선군 혹은 조선 백성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만행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자행된 것은 정유재란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다음은 귀, 마지막이 코의 순서였습니다. 부피를 줄이고 정확한 숫자 계산을 위한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의 코와 귀는 소금이나 식초에 절여져 이곳 교토로 보내졌습니다. 검수관은 그 수를 세 영수증을 발행하고 공을 헤아리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교토 이총에는 약 4만여 개의 귀와 코가 묻혀 있답니다. 귀무덤 이총의 본래 이름은 그러나 비총, 콧무덤이었습니다. 일본인들도 이 명칭이 부담스러웠던 것일까요? 공교로운 것은 또 있습니다. 이총 바로 앞에 도요쿠니 신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신 신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이총 바로 옆에 일본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게 아닙니까?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이총 공원이었습니다. 이총과 공원을 연결하는 일본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염치가 없는 것일까요? 역사 의식이 없는 것일까요? 이 정도의 무감각과 무지는 범죄입니다. 그들이 이총 안내문에 적은 역사의 교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